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학 5.5장, 개념으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5.5장에서 5.5장에 있는 단면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장에서 배운 거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단면계수가 일단 뭔지 알아보려면은 저번 강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봐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라는 식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거를 그림에다 표기를 해보면은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일부 단면을 떼온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떼와서 굽힌 모멘트를 받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응력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중앙에 파란색 선을 그을 건데 여기가 중립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응력이 0인 구간이니까요. 즉 응력이 0이면 변형률이 없을 거고, 그럼 안 움직인 애겠죠, 길이가. 자, 이때 위에 부분은 압축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가요. 그리고 인장부는 이렇게 화살표가 됩니다. 이때 이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는 무슨 뜻이었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y1을 가요. 중립축으로부터 y1까지 떨어져 있는 얘도 이렇게 응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응력의 크기가 마이너스 i분의 m 그리고 y1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그렇다면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생길까요? 우리가 항상 무언가의 최대, 최소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 최소를 볼 건데, 여기서 최대, 최소 응력은 y가 크면 클수록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1번 아니면 여기 2번 이렇게 두 군데서 생깁니다. 즉 최대 응력을 제가 구하려고 하는데 인장부가 있고, 압축부를 먼저 합시다. 압축부가 있고 인장 구간이 있죠. 인장 구간. 자, 그래서 이때 최대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제가 y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y2라고 합시다. 지금 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시그마는 이때 압축의 최대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1일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C로 합시다. C. 이제 책에도 이제 C로 나와 있으니까 기호가 C로 기호를 매길게요. 이렇게 C1 그리고 C2. 그럼 여기가 이제 C1이 될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C1과 i를요,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분모에 C1분의 i가 있는 형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자인 모멘트가 있고 분모에 C1분의 i, 이렇게 해도 아까랑 이제 식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이때 이 시그마가 최대 응력이 됩니다. 시그마 맥스. 그럼 인장일 때 시그마 맥스는 뭐가 되냐면 똑같이 하면은 n분의 i C2일 건데, 근데 이제 C2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여기 아마 플러스 부호가 붙을 거예요. 얘도 이제 똑같이 다시 써보면은 C2분의 i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S라고 부르는 겁니다. S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을 달아줘요. 그럼 S는 뭐가 되냐? C분의 i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는 보 단면의 가장 끝부분의 길이 중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때 이 S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단면 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면 계수는 관성 모멘트를 보의 가장 끝 길이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 단면 계수가 영어로 하면 섹션 모듈러스거든요. 섹션 모듈러스 이건가? 아무튼 이거의 S의 약자입니다. 섹션 모듈러스. 근데 그럼 이렇게 S로 바꾸면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이 S는요, 이 M이랑 시그마와 다르게 단면이 정해지면 정해집니다. 단면의 모양이 정해지면은 관성 모멘트 당연히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 C도 중립축 정해질 테니까 중립축에서 거리도 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C분의 i가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면에 대해서 직사각형 I 아니면 H, T빔 이런 거에 대해서 C자형 보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S 값을 다 사람들이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 이 표로 만들면 뭐가 좋냐면은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S분의 M으로 표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재료역학 2장이 아니고 1장이죠? 1장에서 수직응력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한 게 기억이 나나요? 이게 우리가 재료역학 들어와서 맞는 첫 공식이에요. 이제 첫 정의죠, 수직응력에. 자,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 그 얘기도 이제 좀 드렸어요. 물체는 파괴되는 응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20메가파스칼을 견딘다고 해볼게요. 근데 내가 힘을 400N을 줬어요. 자, 그때 단면적이 10제곱밀리미터인 애는 부서집니다. 그쵸? 근데 왜냐면 400 나누기 10이 40이니까 20메가파스칼을 넘어가요. 40제곱밀리미터인 애는 안 부서지겠죠? 10메가파스칼이니까. 이 결국 여기 있는 이 면적이 커지면 여기 수직 응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체에 가해지는 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더 큰 힘을 줘도 물체가 안전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단면적이 결국 안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안전한 단면을 만들고 싶으면은 면적을 키우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식의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S입니다. 자, 여기 시그마 똑같죠? 그리고 여기 힘에 해당하는 모멘트, 그리고 여기 힘에 해당하는 P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A가 왔고 여기는 S가 왔어요. 얘는 단면적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단면계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모멘트가 커져도 S가 크다면 시그마가 작아져요. 즉 S 값은 뭐에 대한 지표냐면은 내가 모멘트를 잘 견딜 수 있냐 없냐에 관한 지표예요. 얘가 이제 이거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설계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건 좀 놔두고 S는 단면계수는 여기 A처럼 A가 수직힘, 그러니까 이제 단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얼마나 저항할 수 있냐에 대한 지표라면은, 얼마나 견딜 수 있냐의 지표라면, 이 S는 이 단면적이 이 모멘트를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 값을 도입을 해놓고 이제 모든 형태마다 이제 S 값을 다 이제 우리가 구해두면은 어떤 단면을 써야지 안전할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S, 섹션 모듈러스 단면 계수입니다. 그렇구나.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외워두면 편한 단면 계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단면 계수, 이제 암기라고 부를까요? 단면 계수 암기 하면 이제 편한 거는 직사각형이랑 원이 조금 편합니다. 얘는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써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S는 C분의 I잖아요. 그럼 이 C는 뭐냐면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끝단까지의 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 부분 거리도 이렇게 위에 부분 거리도 있을 거고 아래 부분 거리도 있을 테니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직사각형의 경우는 중립축이 항상 정중앙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중립축이에요. 그러면 섹션 모듈러스 S, C분의 I 후보가 어차피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S는 뭐가 나오냐면 C가, 자, 여기 높이가 H, 폭이 B라고 할게요. 얘는 C가 2분의 H고요. 그리고 I는 12분의 BH 3승이에요. 그쵸? 자, 그럼 얘를 써보면은 6분의 1 BH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S, 직사각형의 S는 6분의 1 BH 제곱이라는 거. 자, 원도 이중대칭이기 때문에 중립축이 정중앙을 지납니다. 얘의 S는요, 지름이 D라면 2분의 D가 되겠죠? 중립축으로부터 이 끝부분의 거리는 반지름일 테니까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 원의 관성 모멘트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64분의 파이 D의 4제곱이에요. 파이 D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를
약분을 하면은 32분의 파이 d 세제곱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단면계수가 이렇고, 단면계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지금 써놨다가 지웠지만 모멘트를 잘 견딜 수 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S가 크면 모멘트를 잘 견딤이라고 적을게요. 이런 느낌이라는 걸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S를 쓴 거다. S라는 걸 이제 만들었다. 그 중에 직사각형이랑 원은 단면계수 알아두면 좋아요. 그 중에 S는 몰라도 이건 근데 유도가 되기 쉽습니다. 6분의 1 BH 제곱이고 S는 30분의 파이 D 세제곱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5장에 나오는 개념은 다 끝났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설명을 하냐면 관성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은 관성 모멘트에 뭐 어떻게 계산하냐를 할 건 아니에요. 관성 모멘트는 그냥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고 하면은 y제곱 dA a가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고, 계산하는 법을 모른다면 정력학 9장을 이거는 공부를 해서 꼭 알아오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역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알아야 되는데, 이 관성 모멘트 IX 중에 지금 5장 있잖아요. 5장을 하면서 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책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3개는 좀 알면 편하겠다, 그냥 외우고 있는 게 편하겠다라는 게 3개가 있어서 한번 뽑아봤어요. 1번은 뭐냐면요, 여기 제가 이제 직사각형 그림을 그려왔잖아요. 얘는 이제 보의 단면이에요. 보의 단면. 자, 1번은 이 IX가 이 X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뀐다는 건 제가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강의 중에. 그렇다면 여기가 제가 직사각형을 중앙에 이제 도심축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도심은 중앙이니까 이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축. 이 도심축, 이제 관성 모멘트인데 도심축, 한국말로 적을게요. 도심축을 지나는 관성 모멘트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폭이 b고 높이가 h라면 얘는 12분의 1 bh 3승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폭이 2고 높이가 4라면 이 중립축에 대해서 도심축, 중앙축에 대해서 i는 12분의 1, 2 그리고 4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이걸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단위는 길이의 4제곱이 됩니다. 길이 곱하기 길이의 세제곱이니까. 자, 2번은 뭘 아셔야 되냐면은, 얘는 빨간색으로 축을 그릴게요. 가장 아래축, 끝축이라고 부릅시다. 끝축. 끝축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지은 곳에 대한 관성 모멘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면 되게 편해요. 자, 끝축은 3분의 1 BH 3승이에요. 얘도 예를 들면은 아까처럼 2 그리고 높이가 4라면 이 축에 대해서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은 지금 끝단을 X축으로 잡았을 때 관성 모멘트는 3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3승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얘랑 얘가 값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 축에 따라서 지금 값이 바뀐다는 거를 좀 유념해서 봐주세요. 자, 3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평행축 정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축이 바뀌면 관성 모멘트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어떤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있어요. 그걸 제가 A축이라고 할게요. A축. 자, A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요, 도심축에 대해 한국말로 씁시다.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일단 구해요. 그리고 뭘 구하냐? 전체 단면적에다가 거리의 제곱을 한 값을 더할 건데, A는 보 전체의 단면적입니다. 보 전체가 아니라 단면 전체 단면적이라고 해야겠네요. 전체 단면적. 단면적 전체예요. 단면적 전체고,
D는 뭐냐면요, A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는 축에 따라 바뀔 건데 도심축과 임의의 축을 잡으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을 여기에 이제 쓰고 지우겠습니다. 이 A축을 끝축이라고 잡을게요. 끝축. 끝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해요. 도심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12분의 1 BH 3승이죠. 12분의 1 BH 3승이에요. 여기다가 AD 제곱을 할 건데 A는 뭐냐면 단면적 전체예요. 즉 단면적 전체는 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BH가 되겠죠? BH 곱하기 D의 제곱은 A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잡은 A축이 끝축이고, 그러면 끝축에서 도심축까지의 거리는 높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H예요. 이거의 제곱은 4분의 H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12분의 1 BH 3승 더하기 4분의 1 BH 3승이죠. 네, 통분하면은 12분의 3 BH 3승이 돼요. 그럼 얘 더하면은 3분의 1 BH 3승이 나오네요. 그래서 끝축은 3분의 1 BH 3승이다라는 게 여기 적었죠? 이게 평행축 정리로도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D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였죠? 그러다가 이 생각에 이제 뭐랄까 빠져 있다고 할까요? 이 생각을 하다가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단면적을 전체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를 잡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축에서 이동한 거리만큼의 면적만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A는 단면적 전체여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 평행축 정리를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면 이것도 정역학 9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성 모멘트, 얘는 이제 뭐 유도를 하면 좋지만 유도할 생각보다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2장에서 5.5장 정리를 한번 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좀 많이 썼던 것들을 쓸 거니까. 자, 5.2장에서 5.5장까지 지금 배운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재력학의 핵심 개념, 힘, 응력, 그리고 변형률, 그리고 변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위를 구하는 건 지금 5장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5.5장까지는 힘, 응력, 변형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힘에 해당하는 게 모멘트였고요, 응력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였고요, 변형률이 입실론인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알아오기 위해서 하나 도입을 했어야 되는 게 카파입니다. 자, 이제 카파를 사실 힘, 응력, 변형률, 변위 중에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하냐 하면은, 굳이 위치시킨다면은 변형률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럼 입실론과 카파의 차이가 뭐냐면, 이건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입실론은 이제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단면을 축 하고 잘라요. 자, 이때 보가 이렇게 잘렸어요. 이거 잘린 보입니다. 입실론은 이 보 단면에 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얼만큼 변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파는 뭐냐면 이 보 전체가 얼마나 기울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실론은 한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카파는 그 점들이 위치해 있는 한 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입실론과 카파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어떤 변형률의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놓고 제일 처음 뭘 했냐면, 카파가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카파가 뭐였냐? 카파는 로우분의 1 또는 dx분의 d세타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카파 알았어요. 입실론도 알았고 시그마, 모멘트는 이제 얘네 세 개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네 개의 관계들을 맺어줄 건데, 네 개의 개념의 관계를 맺어줄 건데,
자, 제일 처음 맺었던 게 입실론과 카파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입실론은 마이너스 카파 y라는 관계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시그마와 입실론은 어떤 관계가 있었냐? 자, 얘는 사실 이제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는 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근데 얘로부터 이끌어낸 사실이 뭐였냐면은 중립축의 위치는 도심의 위치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중립축을 구해야 한다? 그건 곧 도심을 구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고, 도심은 정역학에서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 나온 네 번째 식이 뭐냐면 모멘트와 카파의 관계를 구했어요. 자, 얘는 카파는 2i분의 m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m과 시그마, 그래서 얘는 시그마는 마이너스 i분의 my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걸 꼽자면 얘와 얘는 절대 까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배웠냐면 여섯 번째가 단면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자,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니까 여섯 번째로 단면계수 S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방금 직전에 한 관성 모멘트 이야기도 있긴 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제 5.2에서 5.5장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6개예요. 자, 이 6개를 여러분이 나는 다 설명 가능하다. 이제 완전한 이해는 아니어도 이게 뭔지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한 내용을 온전히 이해를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뭘 하냐면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문제가 끝난 다음에 5.6, 5.7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초반부에는 5.6부터 이제 초반부는 단면계수 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얘를 통해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 이유는 뭘 하냐면은 이게 사실 이 공식을 쓰려면은 순수 굽힘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얘는 이제 순수 굽힘이 아니어도 되지만 2, 3, 4, 5, 6은 순수 굽힘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밝혀내기를 순수 굽힘이 아니어도 이 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좀 밝혀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에서 순수 굽힘이든 아니든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순수 굽힘이 아니어도 이 식은 쓸 수 있지만 순수 굽힘이 아니라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다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다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5.8장부터는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5.7장부터였나 5.8장부터는 전단력이라는 게 생길 텐데 순수 굽힘이 아니라면 그때 타우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